자, 좀 이어서 다시 좀 포스트 모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문학 또 이제 예술 분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70년대, 1970년도, 80년도에 이론화 작업들을 거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철학에서 인식론, 또 뭐 사회과학에서 여러 가지 역사 또 이론적인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이제 1970년도, 8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이제 이론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착하는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소환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토인비가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도 이제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70년대 이제 80년대 미국에서 이제 이 용어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토인비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토인비의 생각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이제 이론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등장했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토인비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토인비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역사적 상대주의예요. 역사적 상대주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자, 헤겔처럼 뭔가 보편적인 역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토인비에 따르면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시대별로 어떤 도전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 도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돼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되죠. 자, 거기에 대해서 도전과 응전은 없어요. 무조건 신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세계가 계속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세계가 끝이 나는 그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역사관이다라고 할 거나, 아니면 인도처럼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영겁순환하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자, 이런 영겁순환과 또 보편적이에요. 끝나지가 않죠. 끝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편적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론적인 방식을 따른다. 우리 인간은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 오온들이 어떻게 뭉치냐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기도 하고, 말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윤회 사상이죠.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 토인비는 아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사례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립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거를 토인비가 처음으로 역사서사라고 얘기해요. 역사서사. 나레티브라고 하는 이제 말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뭐 대한민국, 일본, 중국은 중국, 각 민족마다 도전과 응전들이 있고, 그것은 뭐 헤겔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이야기하는 어떤 전체적인 신의 뜻에 의해서, 또는 인샬라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 알라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사를 쓰는가,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고 누구를 적으로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이합집산하는가, 그런 어떤 대규모의 역사적 서사들을 만들어 가면서 독자적인 문명들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2가지 서사시죠. 일리아드하고 그다음에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서사시. 거기서 이제 용사관들을 끌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보통 우리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는 뭐 박혁허스의 신화, 뭐 아래서 태어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단군 신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형태의 어떻게 이제 그것도 왜 생기느냐,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어떤 문명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제 그 서사들이 바로 이제 역사서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모든 문명에서 시대별로 다 다르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거대 서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역사적인 서사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대 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해가지고, 뭐 황화강 문명에는 이런 문명, 이집트 강에는 이제 이런 문명,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런 문명이 가지고 그 문명들이 그 지역 또는 그 제국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일궈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융화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큰 얼개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거대 서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토인비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거대서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날조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어떤 권력의 관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대에서 토인비가 볼 때 이제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자그마한 어떤 그 역사 서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거대 서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반박이 특별히 이제 서양 문화가 문화의 원류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 그러면 철학이라고 동양 철학하고 철학 잘 안 보거든요. 동양 철학이 뭔 철학이야라고 이제 좀 동양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자, 그것은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성이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이성이 계몽시키는 건데, 이성이 어디서 나왔냐? 소크라테스,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이어가는, 이걸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얘기하죠. 클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라틴어로 클라시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고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급의 문화는 서양 그리스 로마의 문화이고 그 안에서 게르만족이 이어가고 있는 이런 문화다라고 하는 것이 모더니즘의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해겔도 마찬가지로 중국 문화나 이런 문화도 굉장히 야만시했어요. 왜? 거기 주류에 끼지 못하니까. 자, 이런 어떤 거대 서사에 대해서 이제 토인비는 굉장히 비판적인 특징들을 이제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 해겔도 마찬가지고 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과 법칙이 역사에도 작용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사건들이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면서 그 인과의 사슬들을 이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이 이제 거대 담론, 거대 서사 또는 이제 거대 역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토인비는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든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인과율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해가 뜨니까 뭔가 땅이 마르고 먹구름이 끼니까 이게 비가 오고 이런 것처럼 역사도 뭔가 원인으로서 거대 원인이 있고 거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역사도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토인비는 역사는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소수 민족들, 소수 사람들, 소수 집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삶에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도전과 그것에 또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고 그것들을 이제 실현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이것들을 역사를 만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토인비가 해체적 역사라고 얘기해요. 해체적 역사. 그러니까 거대 담론을 해체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해체적 역사를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체적 역사가 이제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역사에 대해서 복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사를 꼭 하나의 해석 틀로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는 살아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권력을 승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민중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여자 입장에서 볼 것인가, 노비 입장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양반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수적인 해석 가능성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원리 원칙으로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토인비가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 불교학자가 서울대 누구죠? 그 양반이 얘기했던 건데, 뭐라고 했죠? 강성훈 선생님.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본 강의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80년대 이제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학생들 데리고 교수님이 난지도에 갔어요. 난지도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1950년대, 60년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주식이 뭔지, 쓰레기 더미를 이제 헤쳐보고, 거기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 갖고 이제 논문을 쓰자,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게요? 네, 라면 봉지. 그래서 이제 증거로만 보면 이제 50년대, 60년대 사람들이 다 라면만 먹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과오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료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료를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료가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증거는 라면 봉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라면만 먹었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인비가 보고 있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거대 담론, 거대 서사, 뭐 이렇게 이제 보편적 역사주의를 보면 그것들을 이용하거나 그것들을 만들어냈던 어떤 지배계층 또는 이제 그 권력 계층들이 있는 건데 그게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인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제 토인비가 미치고 있는 영향이에요. 이게 거대 담론, 거대 서사, 보편적 역사관,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토인비하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다른 점은 그래도 여전히 토인비는 그 안에 자그마한 거라도 패턴을 찾으려고 해요.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그 패턴들이 중첩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첩되고 연속된다 그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유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심리적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연속성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우리의 경험이든지 지각이든지 이런 것들이 중첩된다고 했을 때 그 중첩되는 것이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연속적인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중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토인비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패턴들이 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패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패턴들이 연속적이라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토인비는 적어도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역사를 이제 서술하지만 이제 거대 담론, 보편적 법칙은 없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그 흥망성쇠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패턴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랑 일어났다가 내려앉았다가 이것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데 그 안에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법칙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역사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역사만 있겠죠. 스토리만 있을 텐데 그런 나레이티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 부분 어떤 방식 로마가 왜 망했는지 또 그리스가 왜 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일정한 형태의 원칙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들은 역사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들이 중요하시는 건 그 역사의 사건의 의미나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면만 보는 거죠. 단면 보여서 그것들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조선시대의 여성들, 조선시대의 뭐 노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애환을 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울고 웃고 이야기 듣고 감동받고 끝. 그러니까 모든 노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특징, 노비 제도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조선시대에 A라고 하는 시대에 A라고 하는 노비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양태를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울고 웃고 불쌍하다, 좋다 하고 끝나는 거죠. 이게 역사학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있는 보편적인 사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한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토인비와는 굉장히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인식 틀, 구조를 열어주는 게 바로 토인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토인비는 방금에서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인 법칙, 거대 서사, 뭔가 그 웅장한 스타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 구조 또는 정신적 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식 구조, 정신적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가족 유사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가족 유사성. 그러니까 가족 유사성은 엄마, 아빠, 뭐 아들, 딸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비슷하다라고 이제 묶을 수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족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음미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원적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토인비나 계몽주의자 또는 이제 그 역사적 모더니티에서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무조건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아니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아니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근데 이 토인비에서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어떤 일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박수치고 갈채하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더니즘 역사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로 넘어가는 인식적인 틀을 어떻게 토인비가 제공했는가 하나의 이제 자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들이 좀 낯이 익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결정론의 위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우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과정에서 우연과 무질서의 위치. 자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그 하이젠베르가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과 맞닿아 있는데,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카오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질서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와 맞닿아 있죠.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역적 시간. 이 불가역적 시간이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자, 근대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가역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 더하기 1은 이게 1이 과거에서 1 더하기 1은 1이었다라면 그건 현재에서도 1 더하기 1은 2고 미래에서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역적 시간이거든요. 뒤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데, 불가역적 시간에서는 1 더하기 1이 2였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였으면 현재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도 있고, 미래에는 1 더하기 1은 6이 되거나 7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비가역적 시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이제 이 불가역적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다. 자, 검증 가능성은 TF만 이야기하죠. 참이냐 거짓이냐. 1 더하기 1이 2냐 아니면 3이냐. 2는 맞고 3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제 반증 가능성은, 자, 1 더하기 1은 3이 되는데 1 더하기 1이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참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까마귀 중에 흰 까마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검증 가능성은 모든 까마귀는 검다면 흰 까마귀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 여기서 이제 진리의 개념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 사례가 나오지 않는 한도까지만 진리가 유효한 거죠. 그 반대 사례가 나오면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법칙과 론의 차이예요. 법칙은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력 법칙, 그건 중력 법칙은 우주 전부 다 그 활용 가능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진화론, 그러면 이건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론인가의 시어리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반증 가능성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칼 포퍼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이제 패러다임, 또 과학혁명.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대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 세계관에 들어맞는가 들어맞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게 진리이거나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혁명의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학을 보면 모든 이론들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확증된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형태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원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반증 가능성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들이 어느 시대에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 접근.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규명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본주의를 알아야 돼요.
1960년대, 70년대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해야만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카콜라 병이 아프리카에 떨어졌다. 대한민국에 1920년대 떨어졌다. 이게 코카콜라 병인지 몰라요. 이 코카콜라 병은 미국이라고 하는 지형 속에 그 지정학적 위치에만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사회에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절대 기독교인들 꿈에서는 부처님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불자들, 보살님들 꿈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것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자라왔던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이해할 수 없고 여자는 절대로 남자를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문화적인 패러다임 또는 이제 어떤 몸의 구조들 이것 때문에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건 절대 보편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문화적 한계,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주인들이 와가지고 과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우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과연 지구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과학의 발전과 무관하게 인식하는 그런 구조나 인식하는 양식들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청 주반수고 가시광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외선이 들어오거나 자외선이 들어오면 우리 눈 타버려요. 근데 그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어디 대학에 이제 박물관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인데 자외선을 딱 치니까 그게 이제 그 스크린으로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쐈을 때 그것을 이제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색깔과 예를 들어서 이제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이제 적외선을 보고 있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가 진리냐? 인간이 가청 주파수 내에서 또는 가시광선 내에서 보고 있는 게 과연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토마스 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박쥐의 문제죠. 박쥐는 초음파를 써가지고 사물들을 인식하는데 우리는 박쥐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인식하는지 절대 알 수 없죠. 왜? 우리는 박쥐가 아니니까. 박쥐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토마스 콜이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또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적인 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 모더니즘이 등장할 때 그 계몽적인 과학, 그러니까 이제 뉴턴의 역학이 이야기할 때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이야기하고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1은 지구에서도 2고 달에서도 2고 뭐 다른 데서도 다 2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등장하죠. 특수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나와 사람들이 다 다르다. 내가 빨리 가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가고 내가 천천히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다. 중력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거리가 짧아지고 거리가 늘어지면 시간이 짧아지고 아니 길어지고 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현상들과는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수학적 추론으로 이것들을 담아내는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자, 미시 세계, 원자의 세계, 10억분의 1m로 가는 그런 수소나 나노미터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유효하지 않고 또 천문학적인 세계, 뭐 안드로메다처럼 막 몇백 광년, 뭐 어마어마한 이 우주 빅뱅의 뭐 138억 년, 뭐 이런 세계에서 이야기할 때에 또 시간과 공간 개념은 과학이 담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678년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뉴턴의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였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뉴턴 역학이 98개의 원소들하고 그다음에 4가지 힘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상대성 이론처럼 천문학적인 세계, 그다음에 미시 세계인 것처럼 그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이 과학적인 방법이 정당한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이제 과학적 패러다임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종교까지도 전부 다 변화가 되게 되는. 이거 이제 양자역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포스트 모던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까지도 등장하게 되고, 이 포스트 모던 과학을 이제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벨기에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 프리아고진. 요즘에 포스트 모던 과학을 읽다 보면 가장 교과서로 생각될 수 있는 책이 이제 이 사람 책인데, 프리아고진하고 이사벨 스탠저. 프리아고진은 화학자고 스탠저는 과학 철학자예요. 두 사람이 이제 공조를 해서 지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새로운 과학이 무엇인가, 포스트 모던 과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 모던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구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근대 과학, 이게 뉴턴의 과학이죠. 이건 이제 모더니즘의 과학이에요. 모더니즘의 이성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800년대, 1700년 후반부터 1800년대에 이제 지배했던 모더니즘의 과학, 그때 이제 이성,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과학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1950년대 이후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과학적인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것들이 이제 이 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은 이제 가역적, 그다음에 이제 비가역적. 그러니까 시간은 근대 과학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다 다르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때문에 변화들이 생겨서 절대로 동일한 시간으로 또 동일한 형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가역적 시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과학에서는 결정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비결정론은 원인이 같더라도 이 원인은 항상 주변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비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A에서 B로 가는 게 맞지만, 자, A에서 B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C도 만날 수 있고 D도 만날 수 있는데, 자, 근대 과학에서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해버리는데, 왜냐하면 근대 과학에서는 현상 세계만 다르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빛과 같은 것처럼 소립자에 가게 되면 소립자에서는 아주 미세한 충돌도 그것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이 거시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미시 세계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 근대 과학은 닫힌 게, 그래서 이제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변수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닫힌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개에서는 자, 그것들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새로운 과학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근대 과학에서는 환원주의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면, 미분하게 되면, 자, 전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환원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새로운 과학에서는 창발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대로 부분들 가지고 전체도 알 수 없고, 전체 가지고 부분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과 전체는 몇 가지 관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창발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인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질적인 변화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 이제 뭐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 왜 우리는 인간으로 이런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 개로, 단백질인데 개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왜 바나나 되는가? 여러분하고 바나나하고 60%가 유전자가 동일해요. 근데 왜 어떤 것은 바나나고, 어떤 것은 침팬지고, 어떤 것은 인간인가? 라고 하는 거. 똑같은 분자나 똑같은 원자인데,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환원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닫힌 개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책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원리가 이제 뭐 철학적 원리라고 하든 이제 물리학적 원리가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건 이제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얼음을 놔두면 얼음이 녹죠. 그리고 뜨거운 커피를 놔두면 커피가 식어요. 그리고 잉크를 물방울에 떨어뜨리면 잉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가로 싹 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서 정연한 체계에 있다가 이것이 뭔가 흐트러지는 이런 어떤 과정을 자,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빅뱅이 138억 년 전에 빅뱅이 터졌을 때는 완벽한 형태의 질서였겠죠. 그리고 그것이 무질서가 증가하면서 우주가 저질로 가야 돼요. 저질로. 그렇죠. 그게 이제 물리학적인 법칙인데. 근데 웃기게도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처음에 질서가 파괴되는 방식으로 가는데 더 질서가 정밀한 상태의 별이나 행성이나 또 생명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무질서의 법칙이고 가만 놔두면 무질서해져는데 자, 이 무질서가 혼돈으로 가는 케이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생명체처럼 거의 완벽한 형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질서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무질서가 증가할 때 거기서 이 케이오스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용들이 있어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을 뛰어넘게 되는 어떤 형태의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개방 체계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닫힌 체계로 보게 되면 그냥 무질서에서 계속 사과를 가만 놔두면 썩은 것처럼 썩은 사과가 돼야 되는데 왜 썩은 사과가 안 되고 앞에 처음 사과보다 훨씬 더 지능적인 사과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부딪히면서 아니면 그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근대 역학으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조망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보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의 철학자들이에요. 이슬람의 철학자들은 기독교에서는 신이 여호와가 창조를 이제 6일 동안 하고 7일에 딱 그만두시면서 이제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슬람 신학자들은 창조가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신이 지금도 천국에서 조작을 하고 있어요. 김요한 이런 말을 해라, 손을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처음에 이제 창조를 해놓고 그 창조가 이제 너무 완벽한 창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제 이게 시계공 법칙, 그러니까 시계공 이제 비유를 하게 되죠. 시계공이 시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놔서 그 궤종 시계는 더 이상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이제 완벽한 신이 아니죠. 신의 정의상 완벽한 시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온 시계는 더 이상 신이 이제 관여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완벽한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창조할 필요가 없어진 그 세계가 지금의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슬람 신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제 완벽한 신이 되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완벽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완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려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진짜 완벽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신은 완벽한 신이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히 두 개가 생겨서 이건 신이 두 개가 똑같은, 이건 이제 다신교다,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현대 과학에서, 특별히 양자 과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 또 비가역성을 이야기할 때, 자, 이게 신이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가만 놔두면 혼돈으로 가는데 그 혼돈 속에서 뭔가 다양한 형태의 흐름들을 만나면서 이게 어떤 것은 완전히 소멸해 버리지만 어떤 것은 처음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또 퇴보하는 것도 아니고, 퇴보도 하지만 더 정교하고 더 정밀하고 더 엄청난 형태의 어떤 사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학적인 창발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도 똑같이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지만 왜 그 안에서 이 고도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는가? 창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자나 분자가 스스로 막 노력하거나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원자와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뭔가 급격한 형태의 변화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머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발적 변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유가 약간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완벽하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초월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것들을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모더니즘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창발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메이커가 없어요. 메이커가. 그러니까 이성이 만들거나 신이 만들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만들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그 클리나맨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루크레티우스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원자는 등속 직선 운동 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다 보면 안 만나잖아요. 평행선을 달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뻥뻥뻥 터져가지고 뭔가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원자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은 창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분자나 원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없지만 그것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우연의 변수들에 의해서 창발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포스트 모던 과학 또는 이제 새로운 과학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불가역적 시간 또는 비가역적 시간과 우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이나 어떤 것들이 법칙을 띠지 않는데, 법칙을 띈다고 그러면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죠. 근대과로 가는 건데 법칙을 띠지 않는데 그 안에서 뭔가 고도의 정밀한 또는 굉장히 그 훌륭한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프리고진과 스탠저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포스트모던의 과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가역적 시간 또는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근대 과학에서,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과학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정론 또는 체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닫힌 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적으로 이게 바나나가 되고 우연적으로 원숭이가 되고 우연적으로 인간이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을 포기하는 거다, 이성적인 사유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라플라스 이론인데, 라플라스는 이제 전능한 악마라고 하는 이제 사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전능한 악마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 초기값을 주어지면, 자, 이게 미래에 어떤 결과를 끌어오게 될지 그것들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걸 모른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인간의 무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면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바로 표가 또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깨진 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죠. 특별히 이제 입자와 파동설이에요. 자,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인데,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소립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양자 상태에 있는 이제 뭐 양성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이런 어떤 미립자들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입자다. 그래서 뭐 모래 알갱이처럼 뭔가 이제 질량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뭔가를 이룬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제 그 이중 나선 실험인데, 아니 뭔 실험이죠? 뭔 슬림 실험인데 거기서 보니 이중 슬릿인가? 예, 이중 슬릿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제 뒤에다가 스크린을 놓고 이제 구멍을 빵빵 뚫어놨는데, 자, 입자를 쏘면 빛의 입자든지 아니면 물질 입자든지 쏘면 이 구멍을 지나가지고 이제 스크린에 두 개만 보이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입자라고 그러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물결 모양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결 모양이 됐더니 여기 다 지금 부딪혔다는 얘기인데 하나만 썼는데 어떻게 여기에 다 부딪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입자가 아니라 이걸 이제 파동이다, 웨이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는 제가 이야기할 때 컵은 여기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파동은 지금 말처럼 내가 말하는 순간 이 교실 안에서 다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의 최소의 단위로서의 소립자나 밀입자가 어떤 성질을 갖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분분했는데 결론을 내린 게 둘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왜 그러냐?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해 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를 쏘았는데 어떻게 물결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 보니까 카메라 설치할 때는 하나를 통과하면 여기 딱 하나만, 점이 딱 하나만 찍혀요. 부딪힌 자국 하나만. 카메라를 꺼봤어요. 다시 물결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관측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관측을 하게 되면 뭔가 사람이 관측하든 아니면 다른 원자가 관측하든 관측을 하게 되면 입자로 바뀌는데 관측을 하지 않게 되면 파동처럼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 음파가 이 모든 공간을 다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파동이나 입자로 나타나지만 그 전 단계, 자, 그 전 단계가 파동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X가 있는 거죠. 자, 그게 관측하는 순간 파동으로 변하거나 입자로 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저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라플라스의 악마는 자, 이 원래적인 값을 알게 되면 그게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원래 값을 알 수가 없어요. 파동함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것이 입자가 되거나 파동이 된 것은 이미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죠. 초기 값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1923년도에 이제 등장하면서 근데 이제 저게 입자로 갈지 뭐 그 파동으로 갈지는 그냥 우연적인 거죠. 관측자나 관찰자가 있으면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되게 웃기죠. 수소라고 하는 게 자,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게 그냥 달의 궤도처럼 이 전자가 양성자를 한 바퀴 돈다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자,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게 되면 이것이 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붙어버려요. 그럼 수소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확률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률 구름.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제 이거 이제 확률 구름 통계해가지고 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그 확률을 통해서 파악하는 건데, 근데 이 양성자 근처에 있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거의 90% 정도예요. 근데 이게 우주 끝에 있을 확률도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수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우주 전체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확률이 양성자 주변에 있을 확률이 90%가 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렇지만 이게 우주 끝에 있을 확률도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프리고진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도 없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는 이 파동함수가 어떻게 깨질지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관측에 의해서 어떻게 깨질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우연의 역할을 통해서 지금 별이든지 행성이든지 인간이든지 생물이든지 바나나든지 다 나온 거죠. 자, 이런 우연에 의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대 과학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기계론적인, 결정론적인 그냥 완벽한 시계처럼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굉장히 일부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원자나 분자의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이런 어떤 우주의 신비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해석들을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더듬어가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의 삶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리고즈는 인간은 결국 우주의 무차별적인 광대함 속에서 홀로 존재하고 단지 거기서 우연히 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연 또는 이제 상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 왜 절대성을 포기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물리학 이론, 특별히 이제 비가역성,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원인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깔고 있는 베이스로 깔고 있는 과학적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을 추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여전히 모더니즘 과학 또는 과학적 실제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웃 오브 데이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리고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은 실제로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지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또는 원리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모더니즘 과학이 이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현상이죠, 현상. 아까도 얘기했던 이 세계는 세 가지로 존재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나노미터라고 이야기하는 미시적인 세계. 나노미터는 나노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난정이란 말이에요. 10억분의 1미터. 수소나든지 뭐 탄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죠. 나노미터의 세계예요.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지배하는 우주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세계. 자, 이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가 있어요. 지구라고 하는 삶의 세계. 자, 이 삶의 세계, 지구 세계는 100% 뉴턴력 갖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코어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코어 이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있고, 자기장이라든지 전기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강력, 양력이라는 네 가지 힘, 그 다음에 98가지의 그 원자들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삶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물론 뭔가 불확정한 게 있지만 그 불확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효과를 벌이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98개 말고 우리 세계는 암흑 물질하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95%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5%밖에 안 된다는 얘기. 우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프리고진은 세계 전체를 보게 되면 95%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우연, 창발, 이런 비가역적인 세계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계 살면서 몇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하죠. 근데 이 세계를 설명한 이론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고, 자,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자, 우리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코어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코어 이론은 수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세계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세계를 정점으로 해서 다른 세계들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세계도 이 세계가 여전히 유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포스트 모던 과학, 프리고진이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던 과학과 근대 과학, 모던 과학 사이에 지금 여전히 투쟁이 있고 이제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프리고진 이야기를 하지만 물리학과 교수들은 반반 갈려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적 실제론. 자, 입자라든지 파동이든지 뭔가 고정된 형태로서의 특징들이 있고 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험이든지 아니면 이론을 통해서 관측할 수도 있고 뭐 이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는 정확하게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물리화학, 지구과학 이론들이 100%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나노미터의 세계로 10억 분의 1미터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이걸 이제 플랑크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우리는 이제 연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플랑크 상수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도 나눠져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돌아가게 되면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인데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오면 나는 빛의 속도 갔다 오면 0초 걸리지만 갔다 오게 되면 가는데 250만 년, 오는데 250만 년, 그래가지고 500만 년이 흐른 거예요. 지구에서는. 말도 안 되죠. 자, 이제 이런 세계가 바로 우주의 천문학적인 세계이고, 저 나노미터의 세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은 입자였다고 어떤 건 파동이 되게 되는 그냥 그 요괴처럼 뭔가 막 순출 규모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다 통과를 해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는 지금 이 물질을 다 통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통과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세계가 지금 이제 양분되어 있는데 어떤 세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 또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제 철학적 단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에 관심은 있지만 뭐 이것은 이제 어떤 정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자, 이 과학자들이 이제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 이 세계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왜 진리를 포기하게 되고 상대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창발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윤리나 사회와 관련해서 인간의 어떤 고유한 특질 또는 이제 인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간의 개성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배울 건데, 이게 이제 해석학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또 과학적 이론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윤리나 종교나 문화나 예술 속에서 엮어내는 이제 이론이 바로 해석학적인 이론이에요. 그 과학적 이론들을 조금 이제 더 소프트하게 가공해가지고 이 프리고젠이나 스탠저의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하게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해석학적인 작업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해석학적인 작업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80년대부터 90년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휩쓸었던 이제 어마어마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도 포스트 모던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거의 바이블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오늘 좀 그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더니티가 이제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고 그 물음과 관련해서 토인비의 모더니즘 개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들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모더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역사 법칙과 관련해서 거대 담론이 사라지게 되고 보편적 역사 법칙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토인비가 개념화시켜서 던지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인식론 철학자들은 인식론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은 포스트 모던 과학에서 특별히 이제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우연 또 창발성이라고 하는 개념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합집산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클리나멘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울기, 클리나멘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물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는 법칙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법칙이 없다는 거죠. 우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그걸 이제 신처럼 뭔가 어떤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 밖에 외부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과학 법칙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다 상호작용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법칙인데 하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력학 제2법칙, 다시 말하면 무질서의 법칙, 뭐죠? 아까 생각이 안 나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진화 법칙이에요. 둘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도 마찬가지죠. 진화도 자연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게 개체가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개체가 변하는 거죠. 종이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엔트로피 법칙도 어떤 원자나 어떤 분자 상태가 다른 분자와 다른 원자들과 어떻게 결합되는 어떤 상호작용 하나에 따라서 바나나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생명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그 안에 어떤 고유한 법칙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개입해서 외부에서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과 다른 거고 고대나 중세와 다른 거죠. 똑같은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모더니즘보다는 그래도 조금 진일보한 게 약간의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초월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과학적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시계공처럼 그냥 신은 처음에만 필요했고 그 다음부터는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미학적 모더니티가 이제 등장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학적 모더니티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긴 해요. 약간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그 초월적인 그 신의 냄새도 나요. 자, 그래서 신학대 교수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 많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경도되는 것들 중에 그래도 과학에서 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더 깔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신을 인정하기보다는 우연성을 그다음에 우발성 또는 이제 상호 관계성 아까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내부적으로 부딪히는 힘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죽음 이후에 신의 역할들 또 신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시도.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도 이제 김성국 박사가 있는 거 이야기한 것처럼 미학적 모더니티와 유사하면서 뭔가 그것을 그 대물림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초월적인 것들을 끌어내면서 그러니까 초월의 효과는 보면서 초월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형의 이론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첫 시간인데 장시간 좀 어려운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야 될 주제들과 관련해서 매우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세뇌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모더니티 할 때도 거의 뭐 한 학기 두 학기 막 계속 공회전하고 이 말인 저 말인 막 질문 받아보면 막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그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똑같을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문화 트렌드를 지배하고 있고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로도를 줘요. 왜냐면 정말 다 포용해야 돼? 정말 저네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최선의 가치야? 근데 이제 우리가 모더니티나 고대나 중세를 이제 몰랐다라면 거기에 이제 나올 엑시이 없기 때문에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플라톤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모더니티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그 출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이제 좋은 것은 어떻게 이제 수용하지만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갈등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인데 다 오라 틀린 사람이 없어 너는 인간이니까 네가 뭔 말하는지 내가 다 경청해야 돼 이런 어떤 사회에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모든 담론들은 다 권력과 관련돼 있거든요. 특히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들이 다 권력층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통제 기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좀 모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한 학기 우리가 자신의 삶 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길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